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5분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15주 차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린 해지니언이라는 시인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성이고요. 1941년생 이네요. 지금 대체로 해오신 분들을 우리가 분류해서 전후 시대 시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워 이렇게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40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후 시대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모더니즘이 이제 최고 정점에 도달했던 시대에 태어나서 그들의 문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시인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때는 그 후로 이제 한 20여 년 지난 후일 테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나이 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모더니즘이 끝이었어요. 배우는 한계가. 그러나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 시인들을 아마 강단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 예, 그래서 린 해지니언. 오늘 주로가 아니라 워낙 작품 세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겠다 하는 것은 이제 이거 표지네요. 예. My life and my life in the 90s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을 반복을 하지 싶으시죠? 예. 원래 이거네요. 이게 이제 My Life 요 아래에 있습니다. 헌책을 샀더니 쥐 뜯어 먹었습니다. 쥐가 뜯어 먹었는지 My Life라는 시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이제 출판사를 바꿔서 My Life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집을 10여 년 이렇게 텀을 두고 다시 내면서 이게 확장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 시집 My Life in the 90s 1990년대에서의 나의 삶. My Life 시리즈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My Life 하나하고 My Life in the 90s 하고. 그래서 이 시인에게 이 시집이 가장 핵심적인 시집이다. 이렇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말로도 베이 에어리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만고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3명 정도 제가 언어 시인들을 다루고 있는데 언어 시의 태동지예요. 베이 에어리어에서 이제 시인들이 몇 명이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됐다. 지금은 버클리에 살고 있네요. 시집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여러 가지 상을 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받는 시인인 거죠. 에세이집이 있고 또 번역집이 있고 그러네요. 러시아 시인을 또 번역했다고 그러네요. 발음도 발음 안 하는 게 낫겠네. 첸코네요. 마지막은 첸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하게 툼바 출판사의 에디터네요. 이제 주로 실험적인 시집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툼바 이렇게 되고 이제 포이틱스 저널이라고 하는 베렛 왓튼 이 사람도 이제 언어 시인인데요. 이제
그래서 편집에도 많이 관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텔로스, 이것의 이제 잡지 이름이기도 하고, 크로스 장르, 탈장르, 장르가 막 두세 개 막 겹치는 거죠. 그래서 시와 그림이든지 막 이렇게 합쳐지는 거. 그런데 이게 아리스트, 이런 작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를 심도 있게 몰아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게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시의 공연성.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뒤에다 배경음악 틀어놓고 막 그냥 별 하나의 사랑과 이걸 공연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언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무대성을 갖게 되냐. 무대성 하니까 꼭 극성, 드라마 이런 생각 나게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 performing arts, 이렇게 직접 공연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시 같으면은 쫙 펼쳐들면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렇게나 읽어도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순서가 정해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고, 아래에서 위로 읽어도 되고, 막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요. 다양해요. 근데 우리 시에는 이제 좀 많이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요 시인하고 크게 관계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냥 이렇게 남의 영어를 갖다 막 가져와서 좀 난삽합니다. 러시아어를 하는지 러시아에서도 강의도 했고 유럽에서 또 강의하고 이랬네요. 네, 이런 거. 자, 요건 제 논문에서 일부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오늘의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아방가르드 시로 일컬어지는 언어시의 생성,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구경뿐 아니고. 미국 여성 시인.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이 지적인 어떤 시인의 흐름,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인인 거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맥락에서 시를 다루면서 주류 시의 권위와 헤게모니를 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적 실험을 꾀하면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론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론은 공부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언어파 시인들이 반고백적 목소리. 우리 서정 씨는 대체로 고백적 목소리잖아요. 제시도 그렇고 여름 시도 아니라 그래도 전부 다 약간 고백적인데 의식적으로 그걸 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런 어떤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뭐라 할까 줄기차게 어떤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고백적 목소리를 내고 또 반사실주의적 언어. 이건 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의 환상 막 이런 표현들도 보이고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다 사실주의 문학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상이라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환상이고 그 환상을 깨트리는 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의 환상은 누가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올 수도 있고 그 지배 세력, 지배 계급, 지배 문화 속에 어떤 코드가 작동하고 있고 그 코드에 맞아야 이게 사실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다 이미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한 시를 쓰면은 이제 교과서적인 시는 다 이제 몰아내는 그런 풍토 속에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짜 환상이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재밌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좀 깊게 따져봐야 되는 말들이에요. 반사실주의적, 반고백적.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읽어야 되는 개념이다. 이 이야기고. 전통적 주체성의 개념과 주체성. 여러분 서정시에서 목소리를 발견하라. 너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가져라. 통일된 목소리를 내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이 환상이면 어떡할 거죠? 그렇게 심어진 거라면, 그렇게 찾아가는 게 틀린 거라면, 아주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시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위적이고 파괴적이고 일탈적이라고 해서 아방가르드 시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을 보는 틀을 근본에서부터 바꿔놓으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아방가르드 시학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볼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 어떤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 주체성의 개념, subjectivity 해도 되고, sovereignty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시인의 목소리의 어떤 중심, 통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깨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완결의 구조를 거부하는 것. 다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도 다른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문학에서 요구되는 게 개연성 있잖아요. 시에서도 여전히 그게 작동하고 있고 통일성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 개연성의 개념이 전부 다 어떤 지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만약 허위적인 것이고 특히 여성 관점에서 보면 남성 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부수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하고 또 우리가 이론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어시의 일반적 어떤 흐름을 또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 시인은 좀 잘 읽혀요. 그리고 그 이론적으로는 머리를 끄덕끄덕 해주면서도 그래서 시인은 역시 시 아니야? 시가 역시 재밌어야지. 전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시가 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로서도 얼마만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얼마만큼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셀리먼의 시집을 때 무거워서 안 들고 왔지만 시집이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그런데 문단 나누기도 안 돼 있고 그것도 조그마한 글씨로 그것도 안 끝나가지고 더 큰 어떤 프로젝트 속에 그 책을 막 써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부분은 열심히 읽어봤지만 전체를 읽을 생각 전혀 없어요. 이게 재미없다 이런 생각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린 헤지니어는 한번 번역해 보고 싶어요. 제가 통째로 이게 뭘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재밌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언어시의 비판, 언어시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어떤 비판적 시각 그런 언어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잘 읽히는 시라는 게 뭐냐 이게 안 읽힐 것 같은데 서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또 재밌다. 언어 시인데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 같다. 여럿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또 재밌다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것은 요 환유의 개념입니다. 새로운 문장과 열린 형식, 이제 또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죠. 그런데 환유의 차원으로 환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은 자기 언어관, 문장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My Life라는 이제 좀 좁혀서 요 시집 하나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요거 My Life 이것은 이걸 제가 조금 미리 한번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냥 쭉 합시다. 요 섹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은
좀 뒤에 나중에 또 그림이 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푹 들어가고 뭐 있고 뭐 이렇게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두세 페이지 안에 하나가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섹션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무슨 말로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섹션이란 말로 쓴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각 섹션의 문장 수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우선 이걸 이해하셔야 돼. 문장 수가 동일해요. 근데 지난번 제가 그 언어시 일반론 펼치면서 끝은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 개연적 관계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열려 있는 구조이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해석은 계속 열려. 새로운 맥락에 의해서 새로운 접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시를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인마다 어느 시인들이 각각 다르게 이제 추구하는 거죠. 작품 속에서 다른 형식, 다른 언어, 다른 방법론이 서로 다른 뜻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의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려있는 구조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닫기는 닫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닫느냐가 이제 재밌는 거죠. 시인마다 작품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론 셀리먼은 찬팅이라는 작품에서는 뭘로 했죠? 피보나치, 그 수열. 뭐 이렇게 더해가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면은 문장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문단 들어가기가 안 보이는 막 이렇게 가가죠. 그래서 그것이 또 계속 이렇게 불어난다는 그런 어떤 형식적입니다. 다시 우리 린 해지니언으로 돌아와서 이 시는 각 섹션의 문장 수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 자, 글의 진행 방식 또한 유사해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짜여 있다는 인상을 준다. 여기서 글의 진행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문장과 문장이 배치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은 우리가 일반적 산문의 글쓰기에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의 한 그룹을 이루면서 그게 한 문단을 이루죠. 그리고 그 문단과 다음 문단은 또 어떤 논리적으로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도 다른 주제를 가지면서도 소주제를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또 논리적이어야 되죠. 아까 문단이 쭉 이어져서 전체에 이렇게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쓰기.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시에도 패러그래프란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나란한 글 이런 식으로 번역해 갖고 읽었습니다. 레 아몬트라우스 시 제목에 패러그래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말로는 문단이지만 그 뜻으로 쓴 게 아니고 옆으로 놓이는 글이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옆으로 놓인단 말은 대등하다는 거예요. 상하 종속 관계에 있지 않고. 요걸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여러 시인들에서 그게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글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종속적으로 이어져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란해요. 나란. 그러니까 juxtaposition, 병치 이랄지 나열이랄지 이런 개념인 겁니다. 옆으로 막 나열돼. 옆으로 이런 이제 그런 데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어떻게 제 눈에 그렇게 보였겠으면 이제 이론도 읽어보고 이 사람 막 읽다 보니까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재밌는 그죠? 자, 그다음 보면은 나의 삶은 1980년대에 이게 버닝덱가 이게 버닝덱판인 것 같아요. 요 출판사에서 나올 당시에 한 섹션이 37개의 문장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섹션이 37개. 왜?
그 당시 쓰기 시작했을 때 시인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전체를 구조화할 수가 없는 거야. 전체 구조화, 그러니까 어떤 꽉 차여 있는 논리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틀은 있어야 돼. 시작은 있어야 되고 끝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부분 나누기는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논리적 구조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파괴하는데 37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37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산문 시집을 써낸 1978년 당시에 시인의 나이가 37세였다고 합니다. 8년 후에 45세가 되었을 무렵에 그녀는 이 작품을 45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45개 섹션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션 수도 45개로 가고 각 섹션의 문장 수도 처음에는 37개였다가 45개로. 그럼 앞에 있는 이미 써놓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붙였대요. 몇 문장을 더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이전판은 37개 섹션에는 8개의 문장이 각각 새로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1987년에 나온 썬앤문 이 뭐에네 제가 판본을 다 구한다고 구했는데 제대로 다 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썬앤문인가? 이게 지금 썬앤문 출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판본은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헌책 어디서 구해 왔는데 이렇게 날라왔으니까 이제 그러고요. 이제 나온 나의 삶. 2003년에 출판된 1990년대 나의 삶. 이제 이게 있네요. 이제 이분이 또 이제 1990년대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랬을 때 이걸 다시 써서 당시의 나이 50세를 염두에 두고 50개로 이루어진 섹션을 10개 새로 써내고 있습니다. 5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10개 섹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렇지만 2013년 다시 이게 합본 나의 삶과 1990년대 나의 삶에게서는 50개의 문장으로 된 10개 섹션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네. 더 이상 막 덧붙이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무엇이 이게 계속 또 붙여가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월트 휘트맨의 시집 하면 뭐가 생각나요? 휘트맨의 시집. 가은교회 민음사에서 나온 시집 이름도 그렇죠. 풀잎이에요. Leaves of Grass. 처음에 초판본도 풀잎이고 그게 8번인가 계속 증복판이 나와요. 근데 계속 새로운 시를 쓰는데 그 안에다 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시집 제목은 계속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끔 최근에 그 이제 패터슨 영화 봤다고 하시고 막 이제 이렇게 하죠. 그 패터슨이라는 시집이 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이제 말년의 경에 쓴 시집이죠. 그것도 그 죽을 때까지 썼어요. 이제 후반기부터 써나가기 시작이죠. 계속 덧붙여가면서.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게 그래서 패터슨의 경우에도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도 그 패터슨이라고 하는 시집을 통해서 아마 뭔가 그려내려고 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파노라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디테일이지만 그 디테일을 통해서 뭔가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패터슨 도시의 그 삶을 뭔가 그려보려고 한 게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서도 타이틀은 My Life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게 헤지니아는 변화와 확장의 과정을 처음부터 예상하여 이것을 담아내기 위한 장치로서 개방의 형식을 고안하고 있다. 처음부터 책을 끝내면서 여기서 끝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열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개 문장이 더 들어와도 나가도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도 이미 개방으로 논리 구조로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섹션과 섹션도 논리 구조로 앞뒤로 체인처럼 이렇게 묶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새로운 텍스트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을 읽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또 그 이질적인 문장들 사이를 뭔가 악유를 붙여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섹션이 오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섹션과 합쳐놓고 보면 첫 번째 섹션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조화가. 그 다음 세 번째 섹션이 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또 전체가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읽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조가 치밀하게 착착착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느슨하게 첫 번째 섹션만 읽을 때는 그게 안 보이죠. 그러나 두 번째 섹션에 읽다 보면 요거 이렇게 연결되나? 근데 이걸 핵심으로 합쳐갖고 딱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부분이 저기에 연결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부분이 저리 연결되나?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섹션은 막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 읽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많아져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기억이란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기억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유입되면서 그것이 또 바뀌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대체로 뭐 이제 다른 좀 이야기는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개방의 형식이란 말로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건 인터 판입니다.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꼭 내가 책 사이즈는 안 보고 책을 오다하니까 꼭 오면은 이래. 그래서 참 그린 인터라는 출판사가 또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 요건 이제 확대한 거죠. 근데 이걸 표사라고 그럽니까? 표지 뒷면에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걸 보면은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My Life라고 하는 이 시집이 has been taught 지금 이 부분입니다. My life has been taught in hundreds of college and university cours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대학 코스 안에서 이렇게 수백 개의 대학에서 이게 이 시집이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도 재밌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건 이제 6번째 프린팅 지금 되고요. 6판이고요.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도 보내드려 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PDF판이 막 돌아다녀. 그래서 여러분 찍어본 PDF, 그러니까 My Life 하고, 그 다음에 요 시인 이름 치고 PDF, 이렇게 찍으면 어딘가 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PPT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PDF 파일을 각 이렇게 사진 한 장씩으로 나눠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래서 지금 각각 잘라가지고 제가 PPT 한 장씩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딱 좀 확대해서 읽으면 이제 읽게 좋은데 여러분 눈에 재밌죠?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비워놓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부분을 영어 책을 읽다 보니까 영어로 된 글들을 보니까 캡션이란 말을 누가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시인이 쓴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같은 데 있으면은 우리 이제 웹 페이지 상에서는 캡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따라오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목 같은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첫 문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왜 옛날식으로 하면 옛날 책 장정본 같은 데 보면 첫 글자를 도안으로 만들어 갖고 길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첫 글자 하나만 떼가지고 약간 그 모양이도 해서 그냥 첫 문장을 저리 빼놨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보고 약간 독립적으로
약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이탈리사이즈 돼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문구가 다른 섹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구를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목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밌다, 이런 거죠. 이렇게 쭉 나간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듬성듬성 읽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해 드린 게 있긴 한데,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로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The language of inquiry, 두꺼워서 그냥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탐구의 언어라고 하는 비평집을, 평론집이죠. 저희 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시를 이해하는데,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게 개념이 재밌겠다 해서 제가 이제 논문에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환유라는 말은 이제 그 평론가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쓰고, 그 우리 이제 문학 이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하니까 한번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전적으로 접근하는 것하고는 또 좀 다르죠. 시인이 자기 시에다가 쓰는 말이니까 좀 의미가 더 다르거나 다르진 않지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유적 사용. 이 글이 형태가 좀 날짜가 막 적혀 있네. 누군가 묘사적 언어를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시적 언어를 탐험자가 활용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유추에서 탐문의 언어로 상정한다면, 말이 복잡한데요. 시의 언어를 탐문의 언어다라고 일단 가정하자, 이 말입니다. 시의 언어는, inquiry는 묻고 들어간다는, 질문하면서 탐문, inquiry,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언어는 질문의 언어다, 탐색의 언어다라고 일단 가정해 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요한 비유는, 시는 비유에서 가장 특징적이잖아요. 시어의 가장 특징은 비유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의 언어가 탐문의 언어, 질문의 언어야라고 한다면 그 시의 주된 비유는 환유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유어가 야콥슨이 인접에 의한 연상이라고 불렀던 것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 문장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유어는 동시적이지만 반드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닌 서너 가지 논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지, 구체에서 일반으로 추리하는 것인지, 혹은 전체가 부분을 대표하는 데 사용되는지, 일반에서 구체로 추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귀납과 연역 사이를 추론적으로 오간다. 어렵다면 어렵죠, 이 말이도. 환유어. 사물이 다른 인접 사물에 의해, 원인이 결과에 의해, 또는 결과가 원인에 의해 대체될 수 있고, 공간적 관계들이 시간적 관계들 및 기타를, 행위가 행위자 및 기타를 대체할 수 있다. 빨리 읽기에는 잘 안 들어져. 여러분, 비유법은 뭘 보고, 가장 대표적인 비유법이 뭡니까? 은유죠. 또 직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유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유, 요 세 개만 한번, 네 가지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대체로 비유법은 유사성에 근거합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A를 설명하면서 A와 비슷한 B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거죠. 근데 그 유사성을 거의 동일시로 몰고 가버리는 것은 은유죠. A는 B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A는 B 같다라고 하면 직유가 되는 거죠. 닮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유, 세네크도키 같은 것도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부분만을 이야기했는데 전체를 이야기한다거나 그것도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부분이 전체의 일부니까. 근데 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법도 있겠죠. 그것도 일부분이니까 서로 연결돼 있고 유사적인 관계인 거죠. 이제 환유를 거기다 대놓고 환유를 말씀드릴게요. 환유는 그 중에 유사성이 가장 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같아 붙여버리려면 은유가 돼야 되고, 그래도 같다라고 하려면 직유가 돼야 되고, 그러나 이제 제유법 같은 경우 부분 전체를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그 관용어법 속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겠죠. 예,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단순히 여기 인접하다 의한 연상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다는 것 뿐이지 이게 특별한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막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일종의 문장으로 치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벌려놔 버린 거예요. 예?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은유적 관계다 그러면 꽉 붙어 있는 거죠. 거의 동일시적으로. 직유적 관계다 그러면 또 조금 붙어 있는 거죠. 제유도 다 갖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유적 방법이면은 이게 그냥 옆에 있는 것일 따름이지 이게 뭐가 안 붙어 있는 거야. 무슨 연결의 고리가. 그래서 연결의 고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연결의 고리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동서남북으로 막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물이 다른 인접 사물에 의해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거 요것만 놓고 볼 때는 이게 이건가 했는데 옆에 다른 것이 딱 놓이니까 이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접 사물에 의해서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저쪽에 반복되니까 요게 그럼 그러면 또 인접 사물이 또 다르잖아요. 다른 맥락 속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놈을 가져다가 다시 또 요놈을 보니까 이놈이 또 다시 보이는 거야. 이런 식의 관계를 의도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언어 시인들이 말하는. 그래서 그 어떤 관계를 맺어주는 자는 누구냐? 독자죠. 독자죠. 그리고 그 구조가 감춰져 있으니까 잘 찾아내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감춰졌다기보다는 감춰졌다는 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는데 감춰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만들어내야 돼. 독자가. 그걸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게 이제 그런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글쓰기 단계에서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말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 재미없어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병렬이란 말 나오죠. 나중에 제가 한 이야기 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환유가 은유와 여기 은유하고 대비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그것의 원리는 그러니까 환유의 원리는 메타노미 이렇게 그것의 원리는 환유란 말은 우리가 비법에서 잘 안 쓰잖아요. 평론가들이 환유라는 걸 써도 내 생각에는 지 멋대로 쓴 말 같아. 우리나라에서도 평론가들이 막 환유라는 말을 써요.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환유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환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린 해진이언이 환유란 말을 가져왔을 가지고 자기 문장, 자기 작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마당에는 좀 다른 의미가 덧붙여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유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평론가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린 해지니어는 좀 다른 이야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원리는 선택이 아니라 조합이다. 코드에 의존하는 은유어는 대조적으로, 환유어는 맥락을 보호하고 상호 관계를 전면에 내세운다. 맥락에 의해서, 상호 관계에 의해서 뭐가 막 만들어져, 새로. 그런데 A는 B다랄지, A는 B와 같다랄지, 여기에는 뭔가 어떤 코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코드가 없어, 그런 코드가. 은유는 유사성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렇죠? 은유에서 의미들은 보존되었다가 한 가지 것에서 그것과 유사하다고 말해진 것으로 옮겨진다. 예. 다시 말하거니와 이러한 은유와 대조적으로 환유적 세계는 불안정하다. A is B나 A is like B나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유사성에 의해서 뭔가 다시 의미가 뭐 약간 이동하든지 합쳐지든지 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딱 있는 거죠. 그런데 환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환유는 다시 말하면 환유적 세계는 불안정하다. 환유가 세부들의 무손상과 불연속을 유지하는 동안에 이거 어려워. 환유가 세부들의 무손상과 불연속. 세부가 A와 B, C, D가 있으면은 각자 따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 is like B 그러면은 B라고 하는 것이 A를 위해 희생되거나 이제 그런 관계인 거죠.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끌어왔다. 막 이렇게 되니까. A is B 그러면은 원관념이든 보고조관념이든 뭐 이렇게 뒤엉키고 뭔가가 하나를 의미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이용당하는 이런 건데 각자 무손상 따로따로 있으니까 서로가 무손상 그런 이야기 같아요. 무손상 불연속을 유지하는 동안에 그럼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에요. 다 병렬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열, 병렬, 병치 이런 것들이 옆으로 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원근법은 그것의 다수의 소실점들을 제공한다. 이야. 막 사라져버리는 뭔가. 그러니까 연결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연결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따로 놀아버리니까 이것이 계속 소실되는 막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납, 연역, 추정, 병치, 이런 것들이 막 작동을 해. 되다가 말다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다가 막 이러는 거죠. 이런 데서 활용되고 있고, 일단 만들어진 연결은, 객체가 된다. 여기 이제, 각 세부는 다른 세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어 리얼리티 전체가 그것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전치된 조건을 증명하는데 머리 아프다. 넘어갑시다. 전치라는 또 이런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각 세부가 다른 세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라는 말도 굉장히 큰 맥락이 있는 말들이 꼭 그것이 그 자리에 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체해도 그만인 거예요. 이게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속관계로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열된 거니까 순서 바꿔도 돼요. 앞뒤로 뒤로 가도 이거 무작위성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또 아니 이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어떤 형식이다. 이 정도만 한번. 그리고 작품으로 봐야죠. 이런 거 아무리 읽어봤자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정도 하고요. 번역 첫 번째 요게 아니죠. 7번입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쳤다기보다 잘 안 보이는가요? 이거? 보여? 그래서 제가 메일로 날려드리긴 했어요. 다시. 이게 이제 7쪽이고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시집 딱 받아보고 뭐지 하다가 근데 이 첫 줄이 그냥 제목 섹션 요거 oppose 영어로 보시면 이게 왜 안 넘어가? 옆으로 가나? 옆으로 가는구나 이게. 여기 있잖아요. oppose, arose something on paper. 쉬운 말이잖아요. oppose, arose something on paper. 이런 느낌?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pause가 뭐죠? 잠깐 멈추는 거죠. 예, 잠깐 멈춘. 여러분한테는 정지, 장미, 종이 위에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저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여기에 이렇게 중복되는 이제 부분에서 다르게 번역했고 그 번역이 나온 것 같아서 다시 또 제가 여러분 보내드린 다음에 또 한두 개가 고쳐가지고 자 여러분 pause 왜 이게 내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이 사람의 시는 바로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시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문장 하나가 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문장과 문장 사이를 막 연결해갖고 전체를 보려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장 하나하나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실제 그럴만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게 이제 이건 제목인데 잠깐의 멈춤, 한 송이 장미, 종이장 위에 뭔가. 이거 우리 시 쓰는 이야기 아닌가요? 하다가 뭔가 딱 내 시선을 잡는 게 있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지나가겠죠. 여러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멈춰 선 거죠. 잠깐이죠. 장미 한 송이가 있고 종이 위에 뭔가 끄적이게 되고 고양이 같아요. 그런데 이건 문장도 아니고 세 단어를 카마로 연결해놨죠. 잠깐의 멈춤, 한 송이 장미, 종이장 위에 뭔가 조금 여사스럽다. 근데 영어로는 더 짧죠. 예, oppose, arose, something on paper. 영어로는 더 간결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정지, 장미, 종이 위에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안 살아나. 영어 읽을 때 그 느낌이 안 살아나요. 처음 읽을 때 좋다 이런 느낌이 안 살아나. 정지, 장미, 종이 이러니까 그래서 잠깐의 멈춤, 한 송이 장미, 종이장 위에 뭔가 조금 살려보려고 저는. 그 다음 첫 문장인데요. 노랗게 물든 한순간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돌렸다가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문장 수라는 게 이 사람은 중요해요. 이게 37개, 지금 요건 40개인가? 뭐 그 문장 숫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언어 시이냐? 언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어 중심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뜻의 전달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티브 펑션, 의사 전달 기능을 언어에 요구되는 1차적 요구예요. 1차적 기능이에요. 우리가 언어에 뭘 기대하느냐? 의사 전달 기능이에요.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롭겠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자유롭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어가 언어 나름으로 살아나게 된다. 언어를 우리는 투명한 매체로 보고 용기로 보고 매개체로 보고 그 안에다가 내가 생각, 느낌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내 종이야 언어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어 중심적이라는 것은 언어가 왕이라는 거. 언어가 왕. 그래서 언어 지 마음대로 놀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물질성이 강조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언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시인 한둘 한 7명까지는 그래도 지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의 물질성은 단어를 놓고 볼 때는 그 소리 같은 거예요. 소리 같은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 론 슬리먼의 그 대표적 평론이 A new sentence였잖아요. 새로운 문장. 그걸로부터 내가 시작했어요. 그게 이 시인이 제일 시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잘 요약한 것 같아서 론 슬리먼으로부터 제가 시작한 거예요. 더 유명한 잘 나가는 어느 시인들이 있어요. 찰스 번스틴이나 막 이런 시인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도 그런데 이제 론 슬리먼에 보면은 문장 하나는 투명해요. 분명해요, 뜻이. 언어가 뭐 문법이 파괴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문제되냐. 그래서 론 슬리먼 이야기할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 이질적인 거를 그냥 거리를 띄어놔 버린 거예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옆에 놓여 있죠. 그러나 이게 그냥 오말리 이렇게 띄어놔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문장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장에도 뜻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긴 글에서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글 전체로서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메시지나 어떤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걸 이제 그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따로 노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있었죠? 아까 그 메타니믹 환유적 사고 막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장이 지 혼자 독립해 버린 거야. 날라리. 거기도 이제 뜻은 보면 한데. 그래서 문장을 가장 문장답게 그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게 해주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론 슬리먼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하나 단위로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론 슬리먼을 끌어들였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찾아보면 린 해진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 하나, 이건 독립돼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완결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노랗게 물든 한 순간, 4년 후에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셨을 때 집을 떠날 적보다 더 힘차고 더 호리해져서 계단 아래참에 서 계셨을 때 그를 맞이했던 그 순간이 자줏빛으로 물들었듯이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채색되어 다가오는 순간들은 더 이상 없다. 최대한 읽으면서 좀 서정적으로 전달하려고 다듬어 봤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풀려져서 처음에는 문장으로 만든 노랗게 물든 한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이게 한 문장이라는 느낌은 또 없어져 버려. 그래서 피어리어드가 찍혀야 한 문장이 끝난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가 올 수도 있으나 그러나 콤마로 연결해서 마침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그냥 딱 감각적으로는 멋있다 이런 느낌이 왔는데 문장이 잘 안 풀려. 노랗게 물든 한 순간이 있는데 이게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4년 전에도 그 순간이 자줏빛으로 물든 적이 있었어.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과거에 노랗게 물든 순간이 있었다. 있었다는 말은 없어, 동사는. 그러니까 a moment of yellow 이렇게 돼 있나요? 뒤로 넘어가기 뭐하니까 영어는 여러분께 봅시다. 여기 있네요. A moment of yellow, 코마 이렇게 돼 있죠? A moment of yellow, 카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뒤에 오는 말하고 바로 연결되는 줄 알았더니 내용으로 보니까 안 그래.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노랗게 물든 한순간이 있었지. 그래 놓고는 바로 그보다 4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전쟁 치르고 돌아오신 거야. 아마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돌아왔을 때, 그렇죠. 전쟁터에서 갔다 왔으니 몸은 더 호리호리해지고, 근육은 더 많아지고 그랬겠지. 그런데 아마 이 꼬마 어렸을 때 2층 계단참에서 저 아빠가 문 열고 들어가고,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2층, 그 이제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위쪽에서 꼬마가 아래 들어가고 아빠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자줏빛으로 그 순간이 물드는 거죠. 그래서 요 시인에게 어느 순간이 빛으로 이렇게 채색되는 이런 게 노랗게 물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아버지가 그 전쟁터 돌아왔을 때 자줏빛으로 물들었던 그 순간처럼 이렇게. 그래서 처럼 듯이, 그러니까 그 빛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빛은 달라졌고 채색된다는 것이 이제 같다는 이야기예요. 꼼꼼하게 읽으니까. 그러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채색되어 다가오는 순간들은 더 이상 없다. 이건 이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my life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린 시절 기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마 연단위 대체로 한 1년에 한 섹션 정도를 할당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기의 1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 1년을 한 섹션에다 요약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또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없다고 봐야 되지, 일단. 네,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일단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어디선가 배경에서 여러 방들이 작은 장미들로 이루어진 어느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 당연히 앞문장하고 연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냥 연결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연결을 하려고 해야지.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인접한 것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확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끊임없는 연결은 우리가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계속 새롭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열어놓고. 어디선가 배경에서, 이 말도 이게 쉬운 듯 쉽지 않구나. 간단한 말인데, 어디선가 여러 방들이 작은 장미들, 이제 집에서 도배하는데 300만 원이나 달라고 한다고. 저희 집 지금. 그래서 뭐 그냥 살지.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도배를 하면은 방이 대체로 무늬가 비싼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작은 장미들이 이렇게 연속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건가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기 보면은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쉐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작은 장미들이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 왜 갑자기 현재형이지? 이것도 또 재밌어. 기억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그리고 또 배경에서 이건 또 뭔 소리야? In the background. 이건 또 뭐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먼 배경에서, 기억인가? 먼 배경에서 여러 방들의 장미의 어떤 벽지들이 이렇게 떠오른다. 뭐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 하는 짓이 예뻐야 예쁜 것이다. 처음에는 번역을 pretty is as pretty does, 맨 아래에 제가 줄을 달아놨어요. 맨 아래에 보시면 pretty is as pretty does 이건데, pretty, 처음에는 그냥 그 있는 대로 내 나름대로 막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고 인 선생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관용적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retty is as pretty do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pretty is as pretty does 이렇게 운을 맞춘 것도 있고, 그런데 예쁘다는 것이 행하는 대로 예쁘다는 것이 행하는 대로이다.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하는 짓이 예뻐야 예쁜 것이다, 이 말 아닌가? 이거 살짝 내가 말을 돌려놨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와? 이 단어가 pretty is pretty does. 이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빠가 나한테 한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어쩌면은 이 친구가 예뻤다면은 이게 이제 예쁜 쪽이지만, 안 예뻤다고 어렸을 때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옆에 와가지고 야, 하는 짓이 예뻐야 예쁜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뭔지 모르죠. 그냥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좀 관계가 없는 말이 뚝 나왔어. 그 다음에는 또
아,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구나. 스토리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틀려도 돼요. 그 스토리라인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 보죠. 어떤 가정에서는, 여러분 여기도 제가 또 손봤어요. 돌이 없어서. 어떤 가정에서는 필요성의 의미가 필요에 앞선 것에 대한 정감과 일치한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번역은 내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길래 아무래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렇게라도. 이것도 좀 쉬운 말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요 문장만 놓고, 선생님 답답하게 왜 그런 데에 머물러 있으세요? 이 시는 그게 전부거든요. 지금 시를 깊게 읽는다고 읽고 있는 거예요. 문장 하나씩 하나씩 씹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했어요. 어디 영어? The meaning of necessity is at one. With the 네, at one with, 뭐뭐와 하나됨 속에 있다. at one with, be at one with, 뭐뭐와 하나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necessity를 필연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은 멋있고 뭔가 철학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말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필요한 거. 그래서 그 필요성의 의미가 그 프리 니세서티라는 말도 없는 말인데 프리 앞에다 하이픈 붙여서 썼어요. 그래서 선 필요, 선 필수, 어떤 말을 써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필요에 앞선 것 이렇게 해봤어요. 말이 될 것도 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필요성이에요. 필요하면 돈 주고 사. 필요한 만큼 그건 값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필요에 앞선 것에 대한 정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일치를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봤어요, 내가. 약간 그런 거야. 이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필요성의 의미가 필요에 앞선 것에 대한 정감과 일치해. 그러니까 린 헤지니언의 집안은 좋은 집안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필요에 앞선 것에 대한 정감이 곧 필요한 거야. 시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인 거야. 이 집안. 시적으로 접근하고 시적으로 생각하고 시로 대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건 필요와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죠. 보통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그게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이 얘기처럼 보여.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문장이. 그런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고 나서 요놈하고 또 연결을 해봐? 막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 또 하나 세상인 거예요. 제가 이걸 늘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전혀 안 그래요. 여기 지금 50명이나 모였는데 카메라는 속했죠. 나만 찍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50개의 지구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구를 똑같이 내 지구, 네 지구 해버리면은 이게 못 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또 다른 세상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이걸 막 일탈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속 세상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고 현실의 세상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일한 세상으로서 세상에다도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고 시인은 운명적으로 한 발은 그쪽에다 디디고 한 발은 자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간극을. 어떤 시인은 그걸 조화롭게 잘 하죠. 그냥 표를 안 내지. 내가 시인입니다 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나 시인입니다 그럽니까? 안 그러지. 서방님 시 안 쓰는데 내가 하고 나 시인이야 이러니까? 아니죠. 거기 가면 그 언어에 따라서 살아야지. 제가 시인이면 우리 집사람은 시인 아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맨날 시 막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 문장은 이해가 되죠? 한자로 펜에서 더 나은 것들이 수집되었다. 이것도 제가 좀 번역을 바꿨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인들이 하는 짓 아닌가요? 더 나은 것들.
그러니까 펜으로 한자로 펜으로 뭔가 자기가 기록하고 써내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이제 얻어들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더 나은 것들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시인이죠. 어렸을 때부터 시인.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른 글들에도 보여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더 나은 것들이 펜으로 수집되었다. 여러분 문장은 지금 그런데 그 느낌이 잘 안 와. 그냥 펜을 연필로 해버릴까 하다가도 볼펜, 그 다음에 만년필 다 펜이죠. 펜자가 들어가니까. 뭐 이 정도 하고요. 창문들이 풀어놓은 적이 없는 흰 거즈 커튼에 가려 좁아졌다. 그냥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억 속의 어느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창문이 있고, 근데 커튼이 완전 닫힌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창문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창문에 대한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다른 데 가보면은. 그래서 이게 또 이런 것도 또 연결해 보면 뭔 이야기가 될란가 몰라요. 창문들이 풀어놓은 적이 없는, 이것도 또 뭔가 뭐 있어 보이고, 흰 거즈 커튼에 가려져 있다. 자, 그 정도만 합시다. 여기서 내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성, 그 경직성이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서이다. 문장이 좀 딱딱해졌지만 제가 이걸 여러 번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어로 뭐죠? 개입하지 않는다는 부적절성, 그 경직성, 이렇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드린 번역은 결코 침범하지 않는 그 엄격성, intrude라는 영어인데 이렇게 침입한다. 근데 이게 결코 침입하지 않는 엄격성 이래 버리면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문장을 바꿨습니다. 뭐가 어디에 침범한다는 말은 일부러 줄여 없는 것 같고, 요게 주어예요. 주어.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해서 선행사로 빠져나가 있지만 원래 문장으로 보면은 주어인 거예요. 뭐가 주어냐면은 부적절성, 경직성. 이제 아까 그래서 아까 엄격성을 그냥 경직성으로 바꿨어요. 좀 안 좋은 뜻으로. 부적절성하고 짝을 맞추니라. 그래서 부적절성, 그 경직성이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상황이에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에는 항상 적절하지 않은 것이 개입하지 않아. 아니면은 그 경직된 거 이런 것이 개입하지가 않아.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좀 모호하게 해놓은 거. 이거 이제 나쁜 말들이죠. 부적절성, 그 경직성 이런 것들이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 이 경직성이 어디에 끼어드는 거, 이러지 않는다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뭔 말이지? 그냥 툭 던져놓은 말이에요. 근데 어딘가 가면은 이게 또 연결이 될란가도 모르겠죠. 내가 언급하는 것은 그건 또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 근데 요 텍스트를 두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refer to, 무엇에 관하여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지금 요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는, 여기에 어떤 부적절성이나 어떤 경직성이나 이건 결코 개입하고 있지 않다. 이건 다 적절한 거다. 이건 경직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해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문장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나로서는. 이것도 몇 번 만졌어요. 하나하나 이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이유로 온통 야망뿐인 상태에서 벗어나 반복들이 발생한다. 뭔 말 같아요? ambition이란 말인데, all ambition, free from all ambition. all이 ambition을 수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란 뜻이 아니고 철저한 그냥 막 그런 뜻이에요. all이란 말이.
그러니까 앰비션뿐이야. 그것이 전부인. 앰비션이 전부인. 그러니까 야망이 전부인. 그것뿐인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반복이 발생한다. 진짜 모호하게 써버린 것 같아. 근데 이제 의도적인 거니까 여러분 어쩔 때 앰비션이죠? 신춘문예에 당선되려면 앰비션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앰비션에 의해서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든 연결하고 뭔가 평자들이 심사위원들이 좋게 볼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그런 걸 자유롭다. 그러니까 문맥을 만들려 하고 뭐 어떤 전체 틀을 만들려 하고 물론 여기도 전체 틀은 있지만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앰비션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내고 말겠다. 내가 가장 잘 완성된 1등의 시 작품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앰비션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자유롭게. 뭐 그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어깨에 힘 뻗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맞춰서 1등이 되는 거죠. 내가 1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내가 1등이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나 혼자 따로 놀면은 그게 1등도 뭣도 없는 세상이 되고. 그런 거죠. 반복은 어쩔 때 일어나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성질나도 그 일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죠. 그렇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 일은 계속 반복돼요. 머릿속에서. 반복돼요. 지금 자기 my life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my life. 내 인생에서. 그리고 형태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시 쓰는 행위와 유사적 관계, 유추적 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봐야 돼. 그럼 그것이 자기한테는 좋은 거야. 그것이 자기한테는 소중한 거야. 그럼 그 내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섹션이 거듭되면은 아름다운 장면은 반복됩니다. A pause, a rose, something on paper.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일생에서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장미로 대변되는 어떤 것. 이걸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거기서 잠깐 멈춰섭니다. 그리고 당연히 펜을 끄집어 들고 뭔가 끄적이게 되겠죠. 방금 반복이 발생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여기 오기 전까지 저도 이 생각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뭐 그렇게 이어지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자, 그다음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